오히려 이더리움을 사고 팔 때는 비트코인을 보고서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25% 정도 빠졌다 하면은 그때는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코인도 같이 청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요. 보통 상승장이면은 1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1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하락장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국입니다. 저는 3년 전에 코트라는 직장을 은퇴를 하고 지금은 전업 투자자, 사업가, 작가, 그리고 유튜버로 살고 있습니다. 코인도 많이 합니다. 이번 이더리움 ETF 승인 배경은 무엇인가요? 그러게요. 사실 저도 이번에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이더리움이 증권 아니냐. 근데 니네들이 이더리움을 만들 때 승인을 받았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이더리움에 중국 자본도 많이 들어있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사실 저는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되더라고요. 승인이. 저도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사실 미국 대선 전에 모든 자산을 다 띄워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바이든을 다시 뽑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재선 전에 그 자산을 띄우는 그 일환 중에서 그 이더리움 ETF도 승인이 되지 않았나. 그게 제 추측입니다. 물론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죠. 이더리움 ETF 승인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일단 그 이더리움 코인을 일단 승인을 했고 이더리움까지 승인을 했다라는 거는 그 다른 코인도 ETF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더 이상 그걸 막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트코인도 했고 이더리움도 해줬는데 근데 솔라나는 왜 안 돼? 도지는 왜 안 돼? 시바이누는 안 돼? 하면은 사실 그걸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른 알트코인들도 ETF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거는 기관 자금이 좀 더 손쉽게 코인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네, 그거는 이제 코인 시장을 많이 부스팅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의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요? 사실 맨날 이런 ETF가 나오면은 어느 정도 기관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라는 추측은 맨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추측이 맞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그거 생기면 한 100억, 200억 불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 한두 달 만에 들어왔거든요. 그 돈이. 그래서 그거는 별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데, 이제 확실한 거는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수요가 늘어나거나 공급이 줄어들거나 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어쨌든 그 ETF를 통해서 추가 수요가 생겼다라는 거, 그거는 팩트이고요. 그게 얼마인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어쨌든 추가 수요가 생겼다는 거는 가격이 매우 긍정적인 거고, 네, 그것 때문에 코인 시장이 다시 한번 쭉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 자금 유입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금 벌써 한 200~300억 불 들어왔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보면은 1월에 ETF가 승인되었을 때는 그때는 좀 살짝 가격이 떨어졌었어요. 한두 달 정도. 왜냐면은 그 전에는 ETF가 승인되네 만에 그 소문 때문에, 그 기대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가 실제로 승인이 된 후에는 조금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이더리움도 비슷한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는 하는데, 근데 실제로 자금이 유입된 후에는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1월에 가격이 4만 5천 불이가 이랬는데 나중에 한 7만 3천 불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추가 상승이 꽤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금이 들어오면은 이더리움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었지만 바로 거래가 되는 것 아니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승인될 거를 알고 승인되니까 이제 곧바로 거의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 이더리움은 좀 아니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달, 두 달, 석 달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때부터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이게 또 사실 이제 보면은 소위 그 큰 손들, 그 코인 시장의 고래들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보통 테더를 들고 있든지 아니면은 비트코인을 들고 있든지 이더리움을 들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여기서 자금이 유입돼가지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하면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알트코인을 펌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생기면은 걔네들은 오르고 알트코인은 안 오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팩트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고래들의 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자산을 가지고 알트코인을 막 사서 알트코인을 또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코인 시장 자체에 코인 시장 전체에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플하게 돈이 들어오면 가격은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ETF의 경우 승인 직후 가격이 하락한 이유와 이더리움 1000만 원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날 승인이
이더리움이 이번 상승장이 꽤 약했거든요. 스토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 비트코인 버려 상승률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이더리움 ETF가 상승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그날 제가 한 25%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정도 올랐고 실제로 승인이 나면은 소문이 뉴스로 변하기 때문에 이제 호재가 어느 정도 토진돼가지고 가격이 좀 떨어질 걸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지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버텨주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실제로 돈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좀 더 오를 것 같아요. 지금 한 450만 원 정도 이제 하는 거잖아요. 뭐 1000만 원 정도는 뭐 당연히 그거는 뭐 겨우 2배 오르는 건데 뭐 그 정도야 뭐 그냥 무난히 갈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비트코인도 뭐 무난히 갈 것 같은데 뭐 이더리움도 뭐 2배 정도 오르는 거는 뭐 그게 크게 놀랄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그 2배라면 와 사람들이 하는데 사실 이 코인이라는 것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의 서너 배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인이 100% 오르는 거는 한 주식시장이 20-30%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거가 뭐 대단히 많이 올랐거나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뭐 2배 정도 오르는 거는 상승장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사실 2배 오르는 건 당연한 거고 뭐 서너 배 오르는 거는 뭐 어느 정도 버블이 끼어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은 언제 매도하면 될까요? 아마 이제 올해 말이나 뭐 내년 초 정도가 되겠죠. 이게 보통 또 사실 지금 이제 호재가 두 개가 있죠. 이제 하나는 그 ETF로 있는 그 수요 창출이고 두 번째는 반감기로 인한 공급 감소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년에 한 번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또 공급 물량도 줄어들고 근데 또 이제 ETF로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반감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이번에 4차 반감기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2차 반감기, 3차 반감기 후에는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었나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반감기가 딱 오자마자 가격이 오르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통 반감기가 딱 오면은 이제 반감기가 올해 4월에 있었거든요. 4월 20일이 있었는데 보통 한 두세 달 정도는 가격이 주춤하면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이제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혼자서 이제 가파르게 한 2달 정도 오르기 시작하고 이제 그 후부터는 비트코인, 알트코인 다 같이 쫙쫙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감기 보통 한 5, 6개월 정도 지나면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코인이 쫙쫙 많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그게 아마 뭐 올해 뭐 9월, 10월 뭐 그 언저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쫙쫙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한 내년 뭐 초까지 가지 않을까. 뭐 운 좋으면 내년 중반까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모든 코인은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끝나면 다 팔아라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끝났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통상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상승장이 있고 그 상승장 내에서도 횡보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산이라도 직선으로 쫙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좀 올라가다가 좀 쉬어가고 올라가다가 쉬어가고 그런 구간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25% 정도 하락은 조정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장 내에서도 중간에 20에서 25% 정도 조정받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25%보다 조정이 더 크다라고 하면 그건 더 이상 조정장이 아니라 하락장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더리움을 사고 팔 때는 비트코인을 보고서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25% 정도 빠졌다 하면은 그때는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코인도 같이 청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그 121선,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통 상승장이면은 1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1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하락장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그것도 하나의 굉장히 좋은 매도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그러니까 이더리움, 뭐 솔라나 이런 것도 다 같이 팔아버리는 것이 괜찮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아마 이제 그 친구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친구들 중에서 투자를 제일 못하는 애 이제 걔가 뭘 하느냐 이게 보고 걔가 큰 돈을 그 코인에다 갖다 박았다 하면은 이제 그날 엑시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전략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투자의 신들은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들은 저와 같이 놀아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쁘고 이제 돈 버는 굉장히 그 시간을 많이 투입해야 되니까요. 네, 근데 투자를 굉장히 못하는 친구들은 우리 근처에 널리 아주 세고 세게 있거든요. 정말 사마귀 모래처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옥석을 골라가지고 진짜 못하는 애, 네, 걔를 찾으신 다음에 걔랑 반대로 투자를 하시면은 당신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꿀팁이죠. 뉴스만 보고 가격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죠. 이제 뉴스라는 거는 이제 주로 좀 이제 굉장히 짧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하루 이틀 정도 비트코인이 오르면은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정도만 떨어져도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뉴스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거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세계 지표,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120일 이평 위에 있는가, 그리고 고점 대비 25% 하락하지 않았는가, 네, 그리고 내 굉장히 투자 못하는 친구들이 뭘 하는가, 그거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사실 뉴스 같은 건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거보다 그거에서 시간을 뺏기는 것보다는 그냥 사실 솔직히 말해서 과거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였나 그 패턴을 연구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투자는 늘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국내 가상화폐 ETF 승인이 늦어지는 이유와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까요? 뭐 저도 잘 모르기는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의 정치인들은 대부분 이제 많이 멍청한데 그냥 막연하게 비트코인 그 코인 그거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불법 자금 뭔가 좀 투기 상품 이거 안 좋아 보여, 이렇게 이제 그냥 막연하게 잘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공부하기 너무 게으르고요, 이 정치인들이.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도 승인이 되었고 홍콩도 승인이 되었고 뭐 조만간 유럽도 승인을 하고 딴 나라도 다 승인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대세가 되었다. 한마디로 거의 전 세계에 이제 코인 ETF가 나왔다 하면은 하네. 이제 우리도 해야지. 우리도 벤치마킹 하러 뭐 사람들 보내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될 건데 아무래도 뭐 선진국이나 딴 나라들보다 좀 늦게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워낙 금융이 딴 나라들보다 한 몇십 년 낙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50년 낙후되나 52년 낙후되나 뭐 그건 큰 차이가 이제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근데 어차피 대한민국 금융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네. 다른 알트코인에도 ETF 승인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사실 그 ETF가 이제 왜 중요하나 그거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 건데, 뭐 사실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개인들이 코인을 사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거래소에 가가지고 계좌 오픈하고 한마디로 내가 누구냐 그거 이제 보여준 다음에 사고 팔면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소위 어떤 좀 정체불명의 코인 거래소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 고객 자금을 갖다 넣고 이제 수억, 수십억 불을 투자하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그래도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 하는 기관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대부분 기관들은 별로 그거를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ETF라는 거는 제도권에 이제 들어온 거고, 사실 이제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듯이 ETF를 사고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상장된 곳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관들로 손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개인들은 돈이 별로 없고 기관들은 돈이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뭐 미국의 뭐 기관들이 그 운영하는 자금들이 한 수십조 달러 정도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그 수십조 달러가 다 코인에 들어오지는 않겠죠. 그 기관들도 자산 배분이라는 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돈이 이렇게 쫙 있으면은 그거를 뭐 주식에 투자를 할까, 채권에 투자를 할까, 아니면은 소위 그들이 말하는 대안투자라는 거는 주식이나 채권을 제외한 모든 다른 투자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코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은 뭐 헤지펀드,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이런 투자하는데 고민을 하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들의 그 자산 배분 유니버스에서 코인이 어느 정도 제외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하기가 워낙 어렵고 뭐 이상한 거래소에 가입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ETF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코인도 그들의 자산 배분 레이더 안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뭐 그들의 자산이 100원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1원이나 2원 정도를 코인에 자산 배분을 하는 거가 굉장히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1%, 2%가 별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근데 그들의 전 재산이 지금 수십조 달러인데 수십조 달러의 1%는 수천억 달러입니다. 수천억 달러가 결국은 코인 시장에 유입되는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코인 시장에 수천억 달러가 유입이 되면은 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그거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제 그런 식으로 손쉽게 유입이 가능하죠. 기관 자금이 유입이 가능한데, 근데 이제 그거를 본 이제 다른 금융기관들이 근데 뭐 사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 딴 코인들도 많이 있잖아. 그럼 그것도 ETF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ETF가 좋다라고 막 이제 홍보를 하면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러면은 다음 타자가 뭘까? 솔라나라는 코인도 있네? 그거 한번 ETF 만들어 보자. 또는 뭐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죠. 아니면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지수 ETF가 사실 가장 유명하고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코인 인덱스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ETF를 발행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자금이 들어오고, 자금이 들어오면 가격이 오르고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금 같은 경우도 옛날에 ETF가 없었어요. 그래서 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좀 번거롭게 사고 팔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ETF가 생겼죠. 2003년에 ETF가 생기고 그 후에 그 ETF에 꾸준히 기관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금 가격이 한 9년, 2012년까지,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올랐습니다. 물론 그 ETF 때문에 금 가격이 9년 동안 올랐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금 유입 효과가 금보다 클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알기로도 금 ETF에 그 초기에 유입된 자금보다 지금 비트코인 ETF에 들어온 자금이 훨씬 더 크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트렌드가 지속될지는 좀 더 봐야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직 들어온 자금이 몇백억 불 정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한마디로 그들의 자산은 수십조 달러인데 그 중에 1%는 수천억 불이다. 그러면 아직은 유입될 자금이 꽤 많이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TF가 또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아직은 한국에 ETF가 없는데 만약에 ETF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실 한국에 뭐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런 데 굉장히 많은 돈이 잠겨 있거든요. 근데 그 자금은 우리가 개별주에 투자하기는 어렵고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 비트코인 ETF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ETF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자산의 일부를 코인에 배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효과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으로 알트코인 불장 시대가 열리는 것으로 봐도 되나요? 안 그래도 이제 보통은 암호화폐 상승장이 오면은 처음에는 비트코인이 좀 먼저 달리다가 나중에는 알트코인이 폭등하면서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훨씬 더 앞지르는 것이 지금까지의 패턴이었고요. 이번에도 딱히 다를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통 그 시기가 반감기 한 6개월 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올해 10월부터 원래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앞질러가지고 팍팍 오르는 장이 오는 그 시기인데 근데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이런 ETF 승인으로 겹쳐가지고 그 트렌드가 오히려 좀 더 빨리 오거나 아니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근데 저는 자주 틀립니다. 근데 그냥 시나리오대로 봐도 한 올해 10월부터 알트코인장이 오는 것은 맞긴 맞습니다. 그게 기회죠, 기회.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한 이유는 매수하기에 좀 늦은 거 아닐까요? 그럼 지금 매수를 해야 할까요? 뭐 지금 사도 나쁠 거는 사실은 없는데 뭐 예를 들면은 코인들이 최고점을 돌파할 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오르긴 했는데 아직도 좀 그 최고점 대비 좀 밑에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아니 제정신이네 어떻게 최고점을 돌파한 걸 사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그 사람들은 이제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라는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최고점에 우리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위에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뭐 이런 거죠. 그 최고점이 예를 들면 4,000불인데 내가 1,000불에 들어갔어요. 그럼 되게 잘한 것 같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게 잘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1,000불에 샀으면은 1,200불까지 가면은 1,200불에 물린 사람들이 와 본전이다 해가지고 막 물량을 쏟아붓거든요. 왜? 사실 가격이 내려가. 어찌어찌 해서 1,300불까지 갔다면 와 1,300불에 산 사람들이 와 본전이다 해가지고 다 이제 또 본인의 물량을 또 갖다 받고 해가지고 이게 위에 물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이 오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본전 심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본전을 도달했다 하면은 물린 그 고통을 빨리 이제 피하기 위해서 내 물량을 갖다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싸게 사면은 위에 물린 사람 많아가지고 가격 올라가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최고점에 사면은 내 위에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오른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 말은 이제 오히려 그 매도 물량이 훨씬 더 적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보통 신고가를 돌파한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얘네들이 쫙쫙쫙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신고가 돌파를 매수 타이밍으로 삼아라라는 것도 나쁜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예, 왜냐면 보통 이제 뭐 옷을 사신다 하면은 보통은 이제 세일을 많이 사려고 이제 하는 게 그런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금융 상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내린 거를 사려는 경향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일단 위에 물린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두 번째, 쫙쫙 내려가는 거는 뭔가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이상 원래 100원 했던 거를 30원에 팔지는 않거든요, 그게. 왜냐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100원이 30원에 간 이유가. 네. 수많은 알트코인 속 유망코인 옥석을 가리는 방법과 코인에도 템베거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생길 것 같은데
그 이제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기반해가지고 뭔가 만들자라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세상을 이롭게 하자는 프로젝트를 많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중에서 세상을 별로 이롭게 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사실 블록체인 기술이 생긴 지 제가 지금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상용화된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기술이 사실은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 블록체인 기술 내 근처에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비트코인 사고 파는 거 말고는 우리가 생각나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아이폰에서 들어간 것도 없고 뭐 우리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게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 전반적으로 15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번에 보면은 이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거기에 기반된 알트코인들은 별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쓸모가 없다 해서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여기서 철저히 투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한마디로 이 알트코인이 세상을 이제 바꿀 것 같아 우리 10년 100년 진득하게 들고 가자라는 코인은 제가 보기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고요. 단 이제 우리는 이제 세계를 바꾸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이 목표이거든요. 근데 이 코인 같은 경우,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추세 추종 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한마디로 최근에 올랐던 놈이 계속 오르는 그런 성향이 강하거든요. 근데 그 추세가 좀 짧습니다. 코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놈들, 걔네들을 사가지고 1, 2주 정도 보유하고 다시 팔고, 그리고 그 과정을 계속 무한반복하는 거, 이게 굉장히 돈이 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알트코인 다 쓸모없다. 그런 돈을 벌 수 있다. 추세를 따르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들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술을 만든 건 별로 보지 못했어요. 물론 그들은 요만한 기술을 만들면 팔짝팔짝 뜁니다. 그러니까 와, 내가 코딱지 같은 기술 만들었어 하면은 옆에 알트코인 우리 코딱지가 훨씬 더 큰데 하면서 이제 되게 이제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면 이더리움 ETF 승인 이후 주목해야 하는 코인은 무엇인가요? 아마 솔라나가 될 거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솔라나가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제 미국 기관들이 투자를 또 많이 했거든요. 저는 다음 타자를 솔라나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사실 도지코인도 민코인이라서 이제 별로 그렇게 그 인류에 기여하는 건 없기는 하지만 이제 원래 일론 마스크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시가총액도 크고 하기 때문에 그 이제 ETF화 될 가능성은 꽤 있다고 이제 봅니다. 근데 어쨌든 사실 이제 그래도 어떤 코인이 시가총액이 높다라는 건 그것도 이제 사실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일단 그 이 코인 상승장이 아마 최소한 올해 말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제 내년 초중반까지는 지속이 될 거니까 그냥 시가총액 위에 있는 코인들 위주로 이제 보유해가지고 그때까지 보유하는 거는 뭐 크게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이제 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 그리고 BNB,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만든 코인을 들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은 이제 좋은 게 이제 뭐냐 하면은 사실 다른 코인들은 솔직히 뭐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낸스라는 거는 그 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만든 코인입니다. 근데 거래소라는 거는 일단 사람들이 거래만 하면 무조건 수수료가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는 확실히 돈을 버는 기관이고, 이제 그리고 그 돈을 벌면은 바이낸스 코인을 사가지고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 코인 수가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가 줄고 공급이 준다라는 거는 가격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이낸스 코인은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좀 들고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코인장이 다 안 좋고 사람들이 코인 거래를 안 하게 되면은 이게 바이낸스 코인은 다 같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히트를 치는 것이 그 톤코인은 이제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에서 이제 만든 코인인데, 아시다시피 텔레그램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편하기는 한데 이제 개인정보 이제 보호가 잘 안 되잖아요. 사실 왜냐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 검찰이 와가지고 카카오톡 내놓으라고 하면 카카오 회사에서 다 줍니다. 우리가 한 대화 내용들을. 텔레그램은 이제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개인정보 보호가 이제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텔레그램을 요즘 갈아타고 있는데, 텔레그램이 톤코인을 만들었고 텔레그램 안에 이제 월렛이 있습니다. 월렛이 있어가지고 텔레그램 유저들끼리는 톤코인을 가지고 실제로 페이먼트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디 영국에 가가지고 영국 텔레그램 유저를 만났다. 나 이거 살래. 그래 돈 줘 하면은 내가 톤코인을 그 사람한테 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톤코인이라는 코인의 활용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장기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말이 되는 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코인 4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비중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비중이요. 그러니까 비중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절반, 나머지 합쳐서 절반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뭐 그거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아니 알트코인이 더 많이 오를 것 같아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n분의 1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번 상승장에 이제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이제 훨씬 더 좋다라고 봤는데, 갑자기 이제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면서 그게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이제 이더리움이 그 물밑에서 활약이 컴백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미래 향후 뭐 6개월 1년 동안에 어떤 애가 더 잘 나갈지, 이더리움이 더 잘 나갈지, 솔라나가 잘 나갈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면은 다 사면 됩니다.
검색 엔진에 대해 비트코인은 야후이고 이더리움은 구글이다라는 표현이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건 좀 잘못된 비유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은 사실 주산기 정도이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은 노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히 이더리움을 구글에 비교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기술력은 둘 다 되게 후진데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기술력 때문에 사고 파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맞긴 맞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본인도 기술력이 굉장히 후진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이더리움은 앱스토어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핸드폰에서 앱을 구매할 때 그 앱스토어에 들어가가지고 그 앱을 구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그 플랫폼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핸드폰도 앱스토어가 있고 플레이스토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더리움보다 더 좋은 앱스토어 기능을 하는 코인이 오면은 이더리움이 몰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가 그걸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솔라나의 기술이 이더리움보다 조금 더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안전성은 이더리움이 아직은 솔라나보다 좀 더 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솔라나를 추격하겠다.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앱스토어를 만들겠다라는 코인들도 굉장히 많고 이제 계속 노력을 하면서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더리움은 실제로 기술력으로 밀려가지고 몰락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걸 사는 이유가 기술력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일단 그 비트코인은 그 공급량이 완전히 픽스가 되어 있어요. 지금 2140년까지 2100만 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어떤 스케줄에 몇 개 비트코인이 언제 채굴이 되고 나올지 이미 다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을 컨트롤하는 인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는 거기 재단이 있고 그 재단의 CEO가 있기 때문에 그 코인에 대한 그 공급량 또는 이제 그 코인의 소위 컨트랙트라고 하죠. 그거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이런데 우리 코인 좀 많이 뿌려야겠네 하면은 그걸 다 그냥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코인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정부가 저게 뭐가 위협이 된다 하면 그 CEO를 불러가 족칠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그걸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아무도 이 공급 스케줄을 바꿀 수 없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를 의미하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실 돈이나 화폐라는 거를 볼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공급이 빨리 늘지 않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쓰는 원화나 달러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원하면 마음껏 공급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희소 가치가 있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거지 비트코인이 기술력이 좋아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비트코인은 기술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는 건데 이더리움은 사실 그 기술력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딴 기술력이 훨씬 더 좋은 코인이 나오면 추월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 비트코인을 따로 두고 비트코인이 아닌 나머지 모든 잡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과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3월 그 중순에 이제 최고점을 찍었죠. 이제 한화로 한 1억 7천 원인가 찍은 것 같고 이제 US 달러로 한 73,800인가까지 올라갔었고요. 이제 그 후에 한 5월 초까지 한 20%나 아니면 조금 좀 더 많이 하락을 하고 다시 상승해가지고 횡보 중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강조했다시피 그다음 최고점 대비 20에서 25% 정도 하락하는 거는 상승장 내에 있는 일반적인 조정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일방적인 조정장을 겪고 있습니다. 네.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이런 상승장 내에 있는 조정장이 빠르면은 몇 주 만에 해소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번처럼 조금 길면은 한 6개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6개월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지금 반감기가 이미 왔고, 보통은 코인이 반감기 한 3, 4개월 후부터 강하게 상승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해 7, 8월부터는 좀 이제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이전 반감기와 다르다는 의견이 무색하게 과거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비슷하다고 봐도 될까요? 네, 사실 이제 반감기 패턴을 보면 일단 반감기 전에는 보통 12에서 18개월 전에 최저점이 옵니다. 그게 2022년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반감기 17개월 전쯤 저점을 찍었고요. 그럼 보통 그때부터 반감기 오는 그날까지 비트코인이 한 서너 배 정도 오르거든요.
근데 요번에 또 실제로 4배 정도 이제 올랐습니다. 2차, 3차 반감기 때 3배 정도 올랐는데 요번에 좀 더 많이 오른 거는 아무래도 그 ETF 때문에 수요가 좀 더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완벽하게 시나리오들은 이제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반감기 후에 한 그 두 달, 3달, 넉 달 정도 횡보가 오는 그 패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시나리오별로 흘러가고 있고요. 물론 미래에는 시나리오별로 흘러가지 않을 수가 있기는 한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무난하게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거 시나리오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면 언제쯤 매수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매수라는 거 할 때는 보통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걸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코인이 없다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뭐 세 번째로 나눠 가지고 분할 매수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차는 뭐 지금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2차는 최고점 돌파할 때, 왜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고점을 돌파하면 위에 물린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 후에 또 쫙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쫙 올라갈 때 영원히 뭐 쫙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요. 이게 좀 신나게 좀 가다가 다시 거기서 주춤하면서 박스권을 그릴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새로운 박스권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그 순간이 3차 매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1차는 지금, 2차는 그 역대 최고점 돌파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역대 최고점 돌파하고 한동안 오르다가 박스권을 그리다가 그 박스를 다시 상향 이탈할 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의 가격을 예상하시나요? 올해 연말까지는 잘 모르겠고, 뭐 저는 이제 최고점을 한 2억, 그러니까 비트코인 기준으로 한 2억까지 가는 건 이제 너무 무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거기까지는 갈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 사실 이제 그 정도 오르면은 이제 사람들 광기가 또 붙습니다. 한마디로 와, 저 올해 나도 사야지가 소위가 포모 현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관들은 뭐 냉철하게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절대 아닙니다. 걔네들도 사실 그냥 포모에 빠지면은 무지막지하게 돈을 갖다 박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말도 안 되는 버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블이 안 오면은 그냥 무난하게 가면 2억까지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때까지 가면은 버블이 온다. 그리고 이제 뭐 그때 뭔가 좀 호재가 겹친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금리를 또 뭐 미국에서 많이 내린다든지, 어디선가 이제 갑자기 뭐 큰 고래들이 많이 나온다든지, 뭐 또는 뭐 다른 호재가 있다든지 하면은 2억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수가 있죠. 왜냐면은 우리 아이작 뉴턴 선생님이 몇백 년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 천체의 움직임은 잴 수 있으나 인간의 광기는 내가 측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그 유명한 일화를 남기셨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말씀을 그분이 왜 하셨냐 하면은 그분이 주식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렇거든요. 주식하고 망한 다음에 난 천천히 계산할 수 있는데 인과 관계 못하겠네 해가지고 하셨다고 하는데, 네, 코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관계가 제대로 오면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으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불리함은 없을까요? 아니죠. 사실 그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면 암호화폐 쪽으로 돈이 많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도 같이 호재가 됩니다. 코린이도 무지성으로 따라해도 수익을 내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요? 사실 거기 이제 장기 전략과 단기 전략으로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장기 전략이라는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투자하기 시간을 많이 투입하기 어렵고 귀찮고 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사실 코인 투자자들의 95%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장기 투자자에는요. 여기서 장기 투자라는 거는 비트코인을 사서 10년 보유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지금이 아무래도 상승장이고 좋은 타이밍이니까 지금쯤 들어가가지고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비트코인이 최고점 대비 25% 이상 꺾이거나 아니면 121선 밑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제 당신의 투자 제일 못한 친구가 코인을 많이 사게 되었다 할 때 그때 파는 거, 그런 걸 추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들어가가지고 그 세 개의 시그널 중에 한두 개 나왔을 때 팔고 나오는 거. 근데 그게 아마 내년이기 때문에 1년 정도 장기 투자를 하라는 거고요. 사실 코인에서 1년은 주식에서 한 10년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한 장기 투자는 5년, 10년 보유가 아니라 내년 언저리에 팔아라. 다 팔아라. 비트코인이 121선 밑으로 내려갈 때, 또는 최고점 대비 25% 빠졌을 때, 또는 당신의 바보 친구가 들어갈 때. 그리고 단기 전략은요. 이제 단기 전략은 그보다 더 짧은 전략들인데, 한마디로 최근 일주일 동안에 많이 오른 코인에 올라타가지고 그 코인을 1, 2주 보유하고 다시 파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1, 2주 후에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전략이 단기 전략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 단기 전략을 쓸 때도 비트코인이 1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여지만 그 우리의 단기 전략도 먹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인데는 아무 전략이 먹히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다 팔고 현물 보유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해 못하시면은 책 사서 보세요. 다 나옵니다. 아주 상세합니다. 퀀트 투자의 대가이신 작가님께서 계절성 전략을 비트코인에 접목시키셨다는 내용도 궁금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은 4년에 한 번
크게 망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망하는 거는 우리가 주식을 하면은 주가 지수가 20% 떨어지면 막 슬퍼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인에서는 20% 떨어지는 건 이틀 만에 가는 거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하락장이 오면은 보통 화끈하게 7, 80% 가는 것이 노멀이고요. 알트코인은 그 와중에 90, 95%, 99% 빠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피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그게 4년에 한 번 옵니다. 2014년, 18년, 22년. 자, 그러면 다음에 언젠지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때는 우리가 코인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2020에서 22년에서 4를 더하세요. 2026년이죠. 그때는 우리 코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반감기가 있는 요런 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는 5월부터 10월이 안 좋은데, 반감기가 있는 해는 코인 같은 경우는 5월부터 10월까지도 코인 수익률이 양호하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나 4년에 한 번 우리 코인을 피하는 겁니다. 2024년, 18년, 22년, 26년 안 됩니다. 그때 코인 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이번 5, 6월은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는 저는 이제 미국 주식과 코인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인 비중을 좀 더 늘릴 겁니다. 네, 왜냐면 5월, 10월에 코인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좋으니까요. 네. 말씀해주신 걸 정리해보면 간단하게 느껴지는데요. 정말 이렇게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걸까요? 투자는 원래 간단한 겁니다. 투자 전략들은 원래 간단한 건데 그걸 따르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네. 늘 이제 투자 전략을 좋은 거를 제시를 해도 이제 그거를 안 믿거나 뭔가 자기가 더 잘할 수 있을 거 믿어가지고 이제 본인의 알량한 머리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 망합니다. 네. 그냥 검증된 로드맵, 레시피대로 투자하는 것이 제일 심플하고 제일 돈을 벌기 간단한 방법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를 안 합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당신의 돈을 내가 먹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조정장에서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살 때 이거를 언제 팔지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투자자의 99.9%는 그거를 안 합니다. 보통 이제 사면은 이게 오르겠지 뭐라고 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실제 올라도 불안하고 내려도 불안하고 안 움직여도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게 또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내가 산 후에 얘가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르냐, 내리냐, 횡보하냐. 그 세 개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나는 얘가 오르면은 얘를 언제 팔지, 내리면 언제 팔지, 그리고 횡보하면 언제 팔지, 그거를 내가 사기 전에 미리 고민하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시나리오가 오면은 시나리오대로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아주 심플한 시나리오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내가 예를 들면 오늘 비트코인을 산다. 자, 첫 번째 얘가 오른다. 굿이죠, 굿. 네, 그죠? 그러면 나는 최고점 대비 25% 떨어지면은 판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예를 들면 두 번째, 얘가 깨진다. 그러면은 내 매수가 대비 25% 떨어지면은 손절한다. 그렇게 하고요.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은 뭐 한 3개월 정도 횡보해가지고 얘가 안 움직이면은 판다라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면은 얘가 이제 오르면은 1번 시나리오로 가면 되는 거고, 내리면 2번 시나리오대로 투자하면 되는 거고, 횡보하면 3번 시나리오대로 투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리 고민을 하고 투자하면 일단 심리적인 고민이 많이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나는 그냥 시나리오를 다 정해놓고 그걸 그냥 따르면 되는 거니까요. 네, 또 한국 사람들 그냥 본인이 생각 안 하고 뭐 어디 따르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여기서 이제 본인의 전략을 따르라라는 겁니다. 네.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이 있는데 가상자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미국 정부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재선에 다시 승리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그 이제 정치인들이 무슨 국민을 위하고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뭐 한다고 생각하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도 있더라고요. 아직 굉장히 놀랍습니다. 정치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자리 보존이거든요. 자리 보존. 한번 내가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3명이 있죠.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이제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옐런 장관, 이렇게 3명이 있거든요. 근데 한번 딱 보십시오. 이 3명은 다 바이든이 재선을 못하면은 잘립니다. 당연하죠. 이제 바이든은 대통령이 못 되니까 잘리는 거고, 옐런은 그 밑에 장관이니까 잘리는 거고, 그 트럼프는 파월을 별로 좋게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하면은 파월도 잘립니다. 그 3명은 한패거리예요. 그래서 무조건 바이든이 이겨야 되거든요. 바이든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돈을 많이 풀고 선거하는 그 언저리에 경제도 좋아야 되고, 네, 그리고 주식시장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해가지고 그들을 뽑을 거고요. 근데 만약에 대선이 이제 12월이 초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경제가 안 좋고 주식시장이 안 좋다 하면 사람들이 빡쳐가지고 트럼프를 찍을 겁니다. 그건 늘 그래왔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무조건 자산 시장을 살리고 부스팅하고 올려라라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는 당연히 코인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번에 이더리움 ETF도 승인해 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이죠.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이던 트럼프의 입장이 변화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그 옛날엔 코인 잘 몰라가지고 이게 뭐야 해가지고 이제 싫어했던 것 같은데 최근이 아니라 한 몇 개월 전에 그분이 자산을 공개했을 때 코인이 한 280만 불 정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아마 좀 더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지금 한 500만 불 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본인이 이제 NFT를 이제 파셨는데 이제 본인 뭐 얼굴 들어가고 뭐 그런 NFT를 파셨는데 그걸로 돈을 버셨다고 해가지고 아니 이런 방법이 있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돈이 벌게 되면은 그 자산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이고요. 아무래도 공화당 철학이 더 많은 자유주의 이런 거를 내세우는 집단이잖아요. 민주당보다는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규제라는 거를 별로 이제 안 좋아하거든요. 원래 트럼프는 규제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무역 규제 같은 거 많이 하시지만 어쨌든 중국에게 한 방 매기는 무역 규제 그런 거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근데 국내 규제 한마디로 기업을 구속하거나 이제 인간의 자유를 이제 구속하는 규제를 전반적으로 별로 이제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인 쪽에서도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규제를 훨씬 덜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사실 뭐 살려야 되는 거기보다는 그냥 이념상 이제 규제를 훨씬 덜 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당선 시 각각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대선 전에 바이든이 경기 부양책, 자산시장 부양책을 위해서 많은 거를 했기 때문에 대선 자체는 좀 무조건 호재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대선 후에 시장이 어떻게 징계될지는 저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보면은 일단 그 대선 전에 정부가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그 대선 해에는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자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그 돈을 많이 이제 풀었기 때문에 자산시장이 그 다음에까지는 좋은 경우가 지금까지는 좀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끝발이 떨어져가지고 중간 선거가 있는 그러니까 대선 후 2년 후에는 보통 하락장이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내년까지도 아마 그 좋은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예, 내후년부터는 좀 재미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미국 사람들은 현재 코인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나요? 뭐 사실 뭐 코인이 지금까지 그 메인스트림 자산이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렵죠. 예, 특히 그 기관들이 아직까지 투자를 하기 좀 이제 어려웠고, 그 사실 이제 부자들 입장에서도 내가 무슨 뭐 이상한 거래소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내 KYC 하고 이런 거 너무 귀찮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ETF 때문에 좀 더 많이 메인스트림으로 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최근에 무슨 뭐 지방 정부도 투자를 했다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슬슬 연기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학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아직은 메인스트림이 아니죠. 그 말은 아직 유입될 자금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 시 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뭐 아무래도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최근 몇십 년보다 아무래도 지금 금리가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좀 낮춰지면 아무래도 돈이 좀 더 많이 풀리고 그 돈의 일부는 자산시장으로 유입될 것이 이제 뻔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코인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 금리가 인하될 때 코인이 오른 적도 있고 안 오른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금리 인하 중에서 너무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황급히 그 금리를 내린 그런 시나리오가 몇 번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코로나 때 뭐 이럴 때 아니면 2008년이라든지 그렇게 경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금리가 내려갈 때는 주식과 코인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이제 심각하지 않다. 이제 경제는 좋은데 이제 돈을 이제 어느 정도 풀어도 되겠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컨트롤 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것 외에 하반기 호재나 변수가 있을까요? 호재는 이제 나온 것 같고요. 호재는 이제 그 ETF로 인한 그 자금 유입 그리고 반감기 효과 그리고 금리 인하 그 세 개가 이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악재 같은 경우는 지금 딱히 보이지 않는데 근데 바로 그게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우리 자산 시장을 크게 하락하게 만드는 거는 블랙스원이거든요. 이제 블랙스원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어디서 올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어느 크기로 올지도 모르는 지금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금융 역사를 보면은 예를 들면 IMF라든지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2020년 코로나라든지 이런 게 사실 자산시장을 완전히 또는 2022년 러우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자산시장을 박살내거든요. 이런 것들은 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예측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24년에도 근데 그런 블랙스원이 올 수가 있는가? 당연히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선거가 진짜로 많거든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선거 전후에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블랙스원은 터질 수 있다. 근데 그게 언제 어디서 어떤 규모로 터질지 우리가 이제 모르고 있고 그게 바로 우리의 악재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아는 악재는 없다. 그러나 악재는 어디든지 어디선가 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요? 거기 사세요.